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공유할 만한 곳을 찾다가 이 채널을 발견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꽤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조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집안의 고명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화가였고 두 분은 선자리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했고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에 꼴이 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고 어머니 위로 오빠만 내신 집안의 공주님이었기에 조부모님께서는 어머니를 몹시 아끼시며 키우셨다고 해요. 타고난 허약한 체질에 자연 MC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기적처럼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에 비례해 어머니의 몸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첫 아이를 유산하셨다고 합니다. 유산 후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원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아이 생각을 접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결국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저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기에 친가며 외가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청나게 애정을 기울였고 온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후로 양가의 애정 공세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어요.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은 모두 배우며 지냈습니다. 풍족하게 자라서인지 어렸을 적에 저는 굉장히 해맑고 남을 잘 미는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모두가 저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이 온통 꽃밭처럼 보였던 거겠죠.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자라던 저를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저는 자판기에서 파는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어머니께 떼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성화에 못 이겨 음료수를 뽑기 위해 잠시 자판기에 신경을 돌리셨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를 꺼내는 그 짧은 사이에 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라지자 너무나 놀라 제 이름을 외치며 공원을 돌아다니셨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찰나의 순간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해가 질 때까지 공원을 돌아다니시며 저를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저를 발견할 수 없었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셨습니다. 경찰은 미아 발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공원 근처를 수색해 보겠다고 했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양가 조부모님들이 모두 합세해 공원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고 어른들은 모두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미아는 3일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울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며 만약 너를 잃어버렸다면 난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며 무사히 돌아와줘서 다행이라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렇게 희망의 끈을 거의 놓고 지내던 즈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실종되었던 공원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서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이 그 아이가 제가 맞나 떨리는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누워있던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제가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오열을 하시며 저를 껴안으셨고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자판기에 신경이 쏠리신 사이 저는 나비를 쫓아갔었고 정신없이 나비를 쫓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멀리까지 뛰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공원을 벗어나 있었고 어머니께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공원을 돌아다니시던 어머니와 길이 엇갈려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신 사이 날이 어둑해지자 무서워진 저는 혼자서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원을 떠나 낯선 곳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집은커녕 모르는 길만 계속되었고 결국 제자리에 멈춰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어렸던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영영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건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떼를 썼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쯤 어떤 남자가 제게 다가왔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보았어요. 이미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저는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본인을 따라오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남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골목으로 들어가던 남자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척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던 제가 부잣집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를 가둬놓고 부모를 찾아 연락해 협박하려던 생각이었겠죠. 당시의 기분을 회상해보자면 몹시 어둡고 답답하고 갈증나고 배가 고팠던 느낌만이 남아있어요. 그 창고 안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 누구에게 발견되었는지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폐쇄 공포증이 생겼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아마 제 정신적 방어 기제가 트라우마가 된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린 것 같아요. 창고에 갇히기 전까지의 일은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의 일들은 이렇게 새까맣게 잊은 걸 보면 말이에요. 병원에서 눈을 뜬 제게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는 모두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를 어르고 달래주셔야 할 어른들이 제게 무서운 얼굴을 보이셨던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멋대로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세상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큰 소리로 저를 꾸짖으시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다면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될 거라고 결심했으면서도 막상 화를 내시는 부모님을 마주하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미아가 될 뻔한 후로 저는 한동안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무서워했고 트라우마가 생겨 엘리베이터도 타기 싫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약간 폐쇄공포증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트라우마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납치 사건 뒤로 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랑 아래 큰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모님처럼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저희 외조부모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집안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어림잡아도 재산이 100억대는 되는 굉장한 자산가셨습니다. 사실 처음 선자리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몹시 놀라셨다고 했어요. 저희도 나름 넉넉한 형편에 잘 사는 집이기는 했지만 시댁과 비교할 바가 못 되거든요. 이런 부잣집에서 왜 우리 집안과 선을 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그림을 몹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 외동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인의 막내 아들과 선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시아버지께서 먼저 선자리를 제안해서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선자리였지만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난 순간 서로가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가끔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하시며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꺼내실 때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막연히 궁금했었는데 남편을 만난 순간 그게 무슨 감정이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첫 만남에서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세상에 운명이란 게 있기는 있구나 싶더라고요. 시작이 좋았으니 당연히 연애도 순조로웠고 결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저와 남편은 신혼부부같이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자랑을 하나하나 다 하려면 10페이지를 써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부부가 아니니 일단은 접어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 뵈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때 아주버님께서는 형님과 결혼한 지 10년이 가까이 되어가던 차였거든요. 쾌활하고 외형적인 성격인 남편과 다르게 아주버님께서는 좋게 표현하자면 몹시 점잖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형님께서도 첫인상이 몹시 순하신 분이었죠.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날 만한 그런 이미지라고나 할까요? 단아하고 조숙한 느낌이요. 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죠. 저도 남편처럼 몹시 활달하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장남인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버님께서는 그렇게 사업가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가는 대담하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버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조용한 책벌레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아주버님께서 장남이시고 후계자를 정하신 건 시아버지의 소관이니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굳이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욕심도 없었고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아주버님께서는 사업가에 맞는 그릇이 아니었고 남편은 아주버님께서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회사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께서 장남이시니 지금은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더 후계자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면 시아버지께서 생각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후계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척 보기에도 두 사람은 우애가 좋은 형제였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서로에게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 것은 남편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도 있었겠지만 아주버님의 성향 탓도 있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후계자 자리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오히려 본인보다는 남편이 후계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죠. 바로 그림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젊었을 적에 화가로 활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저와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시아버지의 맹렬한 반대를 뚫고 미술대학교에 진학하셨고 해외에서 개인 작업까지 하시던 분이셨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본인의 꿈을 접고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계시던 것이었어요. 미술 애호가이신 시아버지께서 막상 본인의 아들은 화가가 되지 못하게 하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저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화가가 되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두고 후계 자리에 욕심이 있는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후계자 자리에 아주버님이 앉아 계시는 거냐. 남편에게 이렇게 묻자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셔서 가업은 장남이 이어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고집이 강한 분이셨고 남편이 몇 번이나 아주버님과 함께 후계자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몹시 강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본인이 후계 자리에 더 걸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도 본인에게 회장 자리가 더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실 거라면서요. 남편은 몹시 유능한 사람이었고 화통하신 시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아 사업가에 적격인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의 계획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남편의 생각대로 점점 남편은 회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모두 성공으로 이끌었고 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잘 따랐어요. 남편은 사내에서 평판도 아주 좋은 편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점점 높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기대가 향하는 만큼 아주버님께서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에서 조금씩 손을 떼며 본인이 원하시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흐름이었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만 일이 풀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버님의 생신이 되었고 산속에 위치한 아주버님의 별장에서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산속에 별장을 마련해 종종 그곳에서 지내곤 하셨거든요. 저도 몇 번 초대를 받아 찾아본 적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정말 산속 한가운데 위치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몹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작업에만 집중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한 식사 자리는 제법 화기애애했어요. 식기가 오르신 시아버지께서는 미술작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작업하고 계시던 그림을 가져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관심도 아주버님이 아닌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으니 본인에 대한 욕심은 슬슬 접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주버님의 그림을 보신 시아버지께서 몹시 노하셨거든요. 요즘 들어 회사 일에 소홀하다 싶었더니 이런 곳에 숨어서 겨우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냐?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너 재능 없다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회사 일이나 집중해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져다 치워. 아버지, 전 회사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다 동생이 훨씬 후계자 자리에 적합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절 인정하시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게 재능이 없다고 한들 전 계속 그림 그릴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꼴은 절대로 못 보니까. 넌 장남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날 실망시키기만 하는 거냐? 한 번쯤은 뭐라도 제대로 해내는 꼴 보여줄 수는 없어? 크게 화를 내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따라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상심이 크신 듯 보였고 집안에는 냉랭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분위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폭풍전야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뭐? 아버지께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얼마 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소문난 미술품 애호가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종종 혼자서 전국 곳곳에 있는 미술품을 보러 다니시곤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께서는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셨고 그런 여행을 떠나실 때면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며 연락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아도 어찌됐든 주말이 끝나면 돌아오셨고 가족들은 모두 그런 여행에 익숙해졌기에 시아버지께서 며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걱정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조금 길어지는 걸 수도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아버지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행방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소 여행을 떠나실 때 방해가 된다며 본인의 행선지도 주변에 미리 알리시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신 건지 무슨 이유로 사라지신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아버지께서 타셨던 차가 외곽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단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여행을 떠나셨던 주말에는 엄청난 폭우가 왔었기에 그나마 남아있을 만한 흔적이나 CCTV 영상 등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실종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강도를 당하신 거다. 차 사고가 나신 거다. 그동안 회사 일에 너무 지치셔서 잠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쉬고 싶으신 거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자 다들 시아버지께서는 무슨 이유에서든 돌아가셨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회사의 운영자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채였고 더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는 회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실종되시기 전까지만 해도 후계자는 남편으로 거의 판이 뒤집혀지던 상황이었지만
어찌되었던 시아버지가 내정해놓고 유서에 기록해놓으셨던 후계자는 아주버님이었기에 결국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 자리를 이어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대표 자리에 오르신 후로 몹시 버겁고 지쳐 보이셨어요. 원하지도 않는 대표 자리에 올라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나 회사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어찌되었든 시아버지께서 사라진 상황에서 아주버님께서는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장남이셨기에 대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런 아주버님을 몹시 안쓰러워하셨고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시기 전에 남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가셨다면 아주버님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씨에 저도 그런 형님을 달래드리며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슬퍼했죠. 지금 와서는 조금 소름이 돋긴 하지만요. 시리에 빠진 것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자리가 아주버님께 넘어간 이상 남편이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아주버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다시 후계자를 위임해 주시는 방법뿐이었으니까요.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남편의 오랜 꿈이자 인생의 목표였기에 남편은 오랫동안 몹시 우울했습니다. 차라리 형이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기분까지는 들지 않았을 것 같아.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고 있으려니가 너무 허탈해. 내가 저 자리에 앉았다면, 회사를 물려받았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자기 잘못되실 줄 그 누가 알았겠어. 시아버지의 실종은 모두에게 비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사라지신 것 자체로 몹시 슬픈 일이지만 아주버님께서 대표 자리에 오르시며 모두가 불행해졌거든요. 아니, 사실은 모두가 아니라 한 명을 제외하고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반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표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허탈함을 털어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주버님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 자리에 오른 초반에는 남편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남편과 뭐든지 함께하려고 했던 아주버님께서는 점점 태도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도 독단적으로 내리려 하고 남편에게도 자주 고압적으로 굴고는 했어요. 남편이 먼저 무언가를 제안하면 딱 잘라 거절한다거나 그런 건 대표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의 행동들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그렇게 남편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딱히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회사 생활에 의욕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적어졌고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 짐을 찾아가자 아주버님께서는 이제 내가 대표인데 출근하는 것도 일일이 내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과 한바탕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이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대표 자리에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회사 일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림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던 형이 맞나 싶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발작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요즘 들어 형이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든. 형수랑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형수는 별장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 찾아갈 때마다 집에 안 계시고. 그래? 형님이 혼자서 별장에서 지내신다고? 정말 싸우기라도 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별거를 하실 리가 없잖아. 나야 모르지. 형이 도통 입을 열지도 않으니. 회사 일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 결정권을 주기라도 하든가. 이대로 두면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남편은 아주버님 일로 스트레스가 몹시 심한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버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딱히 대표 자리에 욕심이 나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작업에 몰두하느라 회사 일을 나몰라라 하신다기엔 요즘 들어 별장에도 잘 가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형님과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걸까 이런 시답잖은 생각을 하며 남편을 위로해주고 잠자리에 막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날이 밝으면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새벽에 갑작스러운 전화라니 의아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는 형님의 목소리가 아닌 노년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름 아닌 1년 만에 듣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아가, 나 여기 지금 큰애 별장 지하에 갇혀있다. 큰며느리가 날 여기 가뒀어. 여보세요? 아버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통화는 아무런 대답 없이 끊겼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전화 내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짧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전화가 온 거냐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왔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밤중에 경찰차를 타고 산중에 있는 아주버님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전화 내용이 믿겨지지는 않았어요. 형님께서 시아버지를 별장 지하에 가뒀다뇨. 여러분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믿겨지시겠어요? 그렇게 도착한 아주버님의 별장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인지 불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들은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장 안은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경찰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지하로 향하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수색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다들 지쳐가던 찰나 부엌 찬장 뒤로 지하로 향하는 문이 발견되었어요. 입구를 찾기 전까지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로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경찰들이 먼저 아래로 내려가 지하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내려와 보시라는 목소리에 다급히 계단을 타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1년 만에 마주하는 시아버지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앙상하게 말라 피골이 상접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실은 몹시 열악한 환경이었고 좁은 방 안에 철제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구석 한켠 낡은 변기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천장 중앙의 전등은 거의 꺼져가는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모습의 시아버지께서는 침대 위에 거의 죽은 듯이 누워 계셨고 험한 꼴을 많이 봤을 경찰들마저 방 안의 참담한 풍경에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저도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 또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시아버지를 그동안 이 지하실에 가둬 놓으셨다니 두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쓰러져 있던 형님과 시아버지를 급하게 들것에 실어 올라갔고 저와 남편도 시아버지를 따라 현장을 떠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충격적이었던 지하실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너무나 야여버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시아버지께서는 각종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도 영양실조를 제외하면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액과 영양제를 맞으신 시아버지께서는 간신히 눈을 뜨셨고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시자 그제서야 긴장의 끈이 탁 풀리며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이시니 한동안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하실에서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의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기에 이 정도면 너무나 다행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고 언제나 호랑이 같으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난 1년 동안 그 지하실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정말 형님께서, 아니, 그 악랄한 여자가 아버지를 그런 곳에... 형님께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오셨고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만큼 경찰이 형님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었죠.
도대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님께서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건지,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형님의 전화로 제게 전화를 거실 수 있었던 건지 몹시 궁금한 마음이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이내 다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기에 잠에 빠져드신 거였죠. 그런 시아버지를 깨워 그동안 일들을 캐물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밤은 그저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에 만족하며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몸을 회복하셨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경찰이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어오신 건지 생각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달라는 경찰의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간의 일들이 몹시 궁금하던 차였기에 병실에 함께 머물며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시던 그날도 시아버지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미술관으로 향하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방문하려던 미술관은 다름 아닌 형님께서 추천해주신 미술관이었다고 했어요. 아버님, 저희 별장 근처 산에 있는 미술관 아세요? 이번 주말에 그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식 들으셨나 해서요. 그래? 그 산에 미술관이 있었나?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모르는 미술관이 근처에도 있었구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 갈 곳을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나쁘지 않겠어. 시아버지께서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미술관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행길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그날은 폭우가 왔고 미술관으로 향하는 산길은 몹시 가파르고 험했다고 해요. 아주 느린 속도로 길을 지나느라 금세 날이 저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느렸던 속도는 쏟아지는 비와 어둑해진 하늘에 더욱더 더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차 앞으로 무언가 불쑥 튀어나왔고 너무 놀란 시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차를 세우셨어요. 뭔가 치이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앞을 살펴보던 차에 갑작스레 뒤통수를 무언가로 가격당하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컴컴한 방 안이었고 소지품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노린 강도라고 생각해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제발 본인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무렵 지하실 한켠에 있는 작은 철문으로 생수 한 통과 포장된 빵이 굴러들어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문 앞으로 다가가 봤지만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었고 철로 된 문이라 몹시 단단했어. 배가 고프긴 했지만 납치범이 준 음식이니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한참을 버텼어. 빛이 들어오질 않으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더군.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무 목도 말랐어. 결국은 그 물과 빵을 허겁지겁 주워 먹었지. 그 뒤로 때가 되면 음식이 작은 철문을 통해 들어왔고 시아버지께서는 점점 지하실에 적응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고민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탈출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셨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점점 희미해졌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하실 갇힌 후 처음으로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 의식도 너무 몽롱했어. 지하실로 들어온 누군가는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에게 다가와 시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며 시아버지가 깨어있는지 확인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힘으로 그 손목을 잡아챘다고 했어요. 몹시 놀란 납치범은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엎어진 납치범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놀라셨다고 해요. 납치범의 정체가 다름 아닌 본인의 큰며느리였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형님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멀쩡하시네요. 그렇게 아버님께서 쓸데없이 뜸들이시만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바로 회사 물려주셨으면 다들 좋게 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회사는 도련님 손에 들어갈 거고 제 남편은 쓸데없는 짓에 몸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아버님께서 사라지시면 회사가 바로 우리 손에 떨어질 테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전부 다 아버님 잘못이에요. 아버님 탓이라고요. 그러니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형님께서는 시아버지를 두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남아있던 모든 힘을 짜내 형님을 뒤에서 덮쳤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습격에 형님께서는 앞으로 꼬꾸라지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고 그대로 기절하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꺼내 간신히 제게 전화를 거셨고 모든 기력을 소진해 까무로 기절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나니 병원이었고 눈앞에 저와 남편이 있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정말 제 눈으로 현장을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지고지순하게 남편의 행복만을 바라던 형님께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시아버지를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감금하셨다뇨. 형님께서 이런 폐륜을 저지르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종되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저희 앞에서 행선지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도 아버님께서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보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모두 가짜고 연기였다니 등줄기에 오스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의 차가 별장 차고에서 발견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몽둥이도 차고에 함께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병원에서 깨어나신 직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이 집안에 시집 오실 때부터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과 결혼을 원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아주버님께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이었기에 아주버님과 선을 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대표 자리에 욕심도 없었고 권력이나 출세보다는 본인의 그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 형님께서는 속은 기분이 드셨던 거죠. 날이 갈수록 회사 일보다는 작업에 열중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며 형님께서는 조급해지셨고 이대로는 후계자 자리가 저희 남편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형님은 조바심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평소 형님께서는 저희 앞에서 몹시 순하고 얌전한 척 아무런 욕심이 없는 척 연기를 해오셨기에 집안의 그 누구도 형님을 의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표 자리에 앉게 된 아주버님을 안쓰러워하던 형님의 모습에 깜빡 속아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이 사건이 형님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형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으나 아주버님께서도 본인의 별장 지하에 시아버지께서 감금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납치해 별장 지하에 가둔 형님께서는 매일같이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 별장에 살다시피 하셨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께서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몰래 형님의 뒤를 밟아 형님께서 지하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고 지하실에서 뭘 하는 것이냐 추궁하자 형님께서는 지하실에 시아버지를 가둬놓았다고 실토하셨다고 합니다. 뭐? 지하실에 우리 아버지를 가둬놨다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해? 당신도 솔직히 아버님이 사라져서 좋았잖아. 당신은 대표 자리에 올랐고 난 대표 사모님이 됐고 앞으로 아버님 눈치 보지 않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아버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끼니도 잘 챙겨드리고 모시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납치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풀어드려.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뭐? 경찰? 지금 와서 아버님을 풀어드린다고 한들 아버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아? 결국 당신도 한통속이야.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라고. 어디서 당신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 애초에 당신이 조금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이딴 짓 안 했어.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어차피 아버님 곧 돌아가실 거야. 그냥 이대로 남은 세월 여기서 모시고 당신도 그림 작업 마음껏 하고 당신만 입 다물고 넘어가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경찰도 아무런 증거 못 찾았잖아.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을 밀치고 지하실로 가려 했지만 형님께서는 흉기를 휘두르며 아주버님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께선 겁이 났고 한편으로는 형님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아버지를 지하실에서 꺼내드린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날 용서하실까, 아예 이제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었고 지하실 문 너머에 시아버지께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아주머님은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께서는 차마 별장에 머물 수 없었고 점점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시아버지께서 노쇠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물과 마실 것을 제공하며 지하실에 감금하실 생각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음식과 물을 거부하실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시아버지께서 침대 위에서 꼼짝을 하지 않자 혹시 돌아가셨나 싶어 지하실로 내려왔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이었고, 형님과 마찬가지로 아주버님께서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신 걸 알면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몇 번이고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실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재판장에서 만난 아주버님께서는 본인 같은 폐륜아가 없을 거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어느 정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님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사건 이후로 오랜만에 만난 형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맘고생이라는 걸 하기는 한 모양이었죠. 재판 결과 형님께서는 납치, 감금, 협박죄 등등 다양한 제목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고 항소 없이 감방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지하실의 트라우마로 아직까지도 어두운 곳을 몹시 무서워하십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 당했던 납치로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기에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해되고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낯선 사람에게 납치당했던 저와는 다르게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신 거니까요. 납치범의 정체를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차오르셨을까요? 납치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는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고요. 자연스레 대표 자리에는 저희 남편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쓸데없는 고집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다며 애초에 아주버님의 꿈을 존중해주고 서로 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말씀하셨어요. 난 그네가 원망스럽지 않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애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줬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일을 겪기 전에 깨우쳤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을 용서한다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또 한 번 오열을 하셨습니다. 실형을 살게 되신 형님과 다르게 아주버님께서는 피해자인 시아버지의 선처와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점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만 받으셨거든요. 당연히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형님, 아니 이제 저희 가족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여자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을 감방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일이니 당연한 수순이죠. 다시 생각해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모습에 깜빡 속아 한때는 그 여자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었다니 참 기가 막히죠. 요즘 저는 시아버지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저 시아버지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미술관에 함께 나들이도 나가는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납치 트라우마로 고생할 때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도 제가 자연스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노력 덕에 저는 금세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고 제 노력이 시아버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같이 시댁에 얼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 자리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토록 원하던 자리였지만 떠밀리듯 앉게 되어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사건이 일어났던 별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작업실을 구하셨어요. 저번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찾아뵀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의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서로 상처만 주며 지내왔다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주버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로 점점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파란만장하고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제 인생에 납치와 관련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한 번도 많은데 두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들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만 마주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답니다.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복학한 오빠였는데 학교에서 보면 인사나 하는 정도였죠. 당시 저의 관심사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벌리는 행사에 잘 참여하는 캐릭터가 아니었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다고 하는 MT나 개강, 종강 때마다 모이는 행사조차도 참석한 일이 없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친구도 없었죠. 몇몇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동기며 선배며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복학한 오빠가 눈에 들어올 일이 없었죠. 어쩌다 강의실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죠. 딱히 무언가 접점이 있던 선배는 아니었어요. 졸업 이후에는 다들 그렇듯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삶에 쫓기다 보니 대학 시절은 까맣게 잊었죠. 저는 고딩 때부터 제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도 꾸준하게 알바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제 꿈을 위해 악착같이 저축을 했죠. 졸업하고 취직해서도 회사 일로 치이고 힘들었지만 전 오로지 제 가게를 차릴 생각밖에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버텼죠. 덕분에 5년 만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원하던 가게를 꾸릴 수 있었답니다. 오빠를 다시 만난 것은 한창 일을 벌이던 시점인 2년 전 제 가게에서였어요. 손님으로 와서는 쭈뼛거리면서 혹시 자기를 기억하겠냐고 묻더군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디서 만났던가요? 역시 기억 못할 줄 알았어. 하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 학교요? 같은 과 나왔는데 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단박에 알아봤어. 웃으면서 신기하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아른 체를 해오는 것이 낯설기도 했고 껄끄럽기도 해서 곧장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자꾸 찾아오는 오빠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정신없이 바쁜데 무슨 심부름이니 선물을 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반갑진 않더라고요. 딱 봐도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다고 거절하기에는 애매한 단계라 밀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꽤 저랑 통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치관과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했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루는 오빠가 덜컥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살짝 고민이 되긴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나가보라고 성화였죠. 일에만 파묻혀 살지 말라는 뼈아픈 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오빠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맛집을 다니기도 했고 영화를 보거나 멀리 드라이브를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는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했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때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싶고 하는 등의 상상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이 있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말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이혼하신 부모님은 저도 동생도 데리고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아주 가끔 할머니가 부탁하면 돈을 보내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커가면서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동생을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동생은 제게 민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나의 혈육이니 당연히 제가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했고 전 동생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늘 아프신 몸으로도 저를 위해 부업이라도 하셔서 돈을 버신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저를 놀리기도 하고 간혹 심할 땐 왕따를 시키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결혼은 꿈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나름의 꿈이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하고 좋다고 느꼈죠. 그런데 오빠를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이 사람과 산다면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미래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청혼했을 때 저는 길게 고민하지도 않고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꿈 같은 일이죠. 비록 헤어졌지만 전 그 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청혼을 받아들인 이후 처음으로 오빠 집에 인사하러 갔어요. 근래에 그렇게 긴장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라 청심환을 챙겨 먹기까지 했죠. 오빠는 그런 제 모습이 웃기다고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내심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할머니의 동생을 책임지고 있는 여자애를 과연 어느 누가 좋게 받아주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집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오빠는 이런 제 얘기를 듣더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따지냐면서 부모님들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드라마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놀리기도 했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어찌나 큰 소리를 치는지 덕분에 오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나름 웃음도 나기 시작했답니다. 오빠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식사 시간 내내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그런데 예비 시누이는 좀 달랐어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탐색하듯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시선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예비 시부모님 앞이라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톡톡 쏘아붙이듯이 말을 했는데 원래 말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투가 문제라기보다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좀 껄끄러웠어요. 가게 한다고 하던데 무슨 가게예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가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손님은 많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되죠? 오빠는 별 희한한 걸 묻는다면서 그냥 듣고 흘리라고만 하더군요. 오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재고 싶은가 보다 그냥 귀엽게 보고 넘겼어요.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는 것이 자주 본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빠 말대로 적당히 흘려 넘겼죠.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는 갈 때 어머님 드릴 꽃과 아버님 드릴 양주가 전부였는데 오빠는 양손 가득하게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님 건강에 도움될 만한 것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감동이었죠. 할머니께서도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제 좋은 짝을 만났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눈물을 살짝 보이시기도 했어요. 제가 부모복은 없어도 시댁복은 있구나 하시면서 말이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결혼의 타이밍을 언제로 하느냐에 관해서였죠. 전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창 물 들어오는 시점이라 노젓기도 바쁜데 결혼 준비하고 씨굴리고 할 자신이 없었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전했는데 다행히 오빠도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늦게 취직을 해서 아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시작하고 싶진 않아. 오빠도 당장 식을 올리기엔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하면서 천천히 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건 우리들 생각일 뿐 어른들은 아쉬워하셨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는 게 좋지. 엄마도 참, 우리 아직 젊어. 2, 3년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나 미루려고? 나도 이 사람도 지금이 제일 바쁠 때야. 아니, 일도 좋지만 결혼하면 누가 일 그만하래? 아가, 결혼해도 너 하고 싶은 일 계속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미루니? 그냥 오래 씩 올리자.
어머님은 어떻게든 우리들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셨지만 우리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오빠는 차분하게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아버님은 금방 그러라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죠. 하지만 얼굴이 영 좋아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손주가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오빠랑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라고 이미 호칭부터가 달라졌고요. 가족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했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은 물론이고 그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생신 선물을 고른다거나 좋은 식당 예약을 잡아 돈을 내곤 했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 역시 저를 아껴주셨어요. 집에 맛있는 걸 했다며 저녁 초대도 자주 해주셨고 시간이 되면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했어요. 어머님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다니는 기분은 참 새롭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험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엄마랑 함께 목욕탕에 갔다거나 옷을 샀다거나 외식을 했다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부러움이 들곤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쟤들은 좋겠다 이런 감정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그리 손을 내밀어 주시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상황이라 처음엔 어색했는데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엄청 행복했답니다. 뭐든 저한테 잘 어울리겠다고 옷도 골라주시기도 하셨죠. 오빠는 제가 어머님 딸이고 자기가 사위가 된 것 같다고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어머님께서 왜 그리 제게 잘해주셨는지 그 속이 훤히 보이지만 그땐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오빠는 할머니와 동생까지 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함께 찍힌 사진들이 꽤 많이 생겼죠.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면 해볼만 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의 관계는 좋아졌는데 아가씨와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더라고요. 오빠를 많이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새언니를 경계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가씨의 행동을 봐서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죠. 가게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찾아와서 이거 예쁜데 자기 주면 안 되느냐 하면서 야금야금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없을 때 친구들과 가게에 와서는 물건들을 그냥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저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별말 없이 그냥 물건을 내준 상태였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아가씨, 오늘 오셔서 몇 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중에 저희 고객이 킵해두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순간 열이 확 올랐죠. 아가씨, 고객이 킵해둔 물건이면 내놓질 말아야죠. 진열해뒀으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은 당일 막 들어온 것이라서 아직 진열은 고사하고 박스만 뜯어둔 상태였거든요. 전 어이가 없었어요. 진열해두다뇨. 박스 정리도 안 했는데 가져가셨잖아요. 아가씨는 당황스러운지 잠깐 조용하더니 다시 펄펄 뛰더군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됐어요. 도로 가져가요. 별걸 가지고 다 유세야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죠. 다음 날 가게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포장은 다 뜯어졌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지금 뭐예요? 돌려달라면서요.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아니, 제품이 엉망이잖아요. 뜯어보셨어요? 뜯어보셨으면서 돌려준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서 저한테 전화해 따졌나 싶어서 확인해봤어요. 왜요? 왜요? 지금 그게 말이에요? 돌려달래서 돌려줬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아가씨, 가져가실 때 확인도 안 해보시고 가져가셨어요? 아가씨는 잠깐 제 눈을 피하더니 뻔뻔하게 말했어요. 친구가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유명한 제품이라길래 가져갔어요. 궁금해서 뜯어봤고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을까 싶었어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간 것도 문제지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온 게 더 화가 났죠. 너무 충격적이라서 더 이상 말도 못했어요. 아가씨가 가게를 나가고 혼자 남은 저는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오빠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생이 가져간 물건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건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고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오빠는 거듭 사과를 하며 자기가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고 하시면서 괜찮은지 물어보셨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래, 근데 말이다, 아가. 네, 어머님. 그래도 네 시누이인데 시누이가 가게 물건 가져간 게 그렇게 아깝니?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전 할 말을 잃었죠. 가게 물건을 가져간 게 뭐가 아깝냐니 뭔가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죠.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다음에 가게 가거든 달라는 대로 좀 챙겨줘. 아직 철이 없어서 네가 자기를 무시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가, 네가 더 어른이니까 잘 다독여주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아니 너도 알다시피 워낙 단순한 애잖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도 한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지금 제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에 아가씨가 가게에 친구들과 놀러왔어요. 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오빠에게는 가게에 와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물건 가져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아가씨는 저희 가게의 발길을 딱 끊었답니다. 물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마주쳤지만 그 일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를 마치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죠. 그래서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내는 오빠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뤘어요. 그리고 일이 터진 거죠.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속상해 죽겠다고 반쯤은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애를 키운 게 아닌데, 아우, 도대체 자식 새끼가 아니라 원수다, 원수. 무슨 일인가 놀라 오빠와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가씨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딸기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아버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이죠. 분명 지난달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남자 쪽에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솔직히 어머님께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탄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었죠. 속도 위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무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지만 둘이 만나는 것을 어머님께서 반대하고 계셨어요. 남자 쪽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요.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입도 얼마 안 되잖아. 아이 무슨 그런 남자를 좋다고 결혼한다고 그러는지. 아우. 그래도 두 사람 서로 좋아하고 결혼 전제로 사귄다고 하실 때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몰랐으니까. 나중에 그만 만나고 내가 선자리 잡아둔 곳에 나가라고 했더니 아우 저기 세상에. 어머님께서는 앓는 소리를 내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된 이상 두 사람 결혼을 먼저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빠의 놀이도 아직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상황대로 가는 거지 순서가 어딨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상황 되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한동안 계속 우울해하시면서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모시고 다니면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전 여기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아가씨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반대는 그만두시고 아가씨 결혼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셨어요. 제 일로도 벅찰 지경인데 자꾸만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일 드레스 보러 간다고 하는데 아가 너도 같이 가자. 결혼식장으로 여긴 어때 보이니? 그런데 제 의견을 물었으면서 그걸 들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으면서도 제 대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아가씨랑 둘이서 속닥거리며 결정하시더라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둘이서 나가기엔 불편함이 많으니 저를 운전기사로 부리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매번 둘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치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기에는 아가씨도 힘들 텐데 차라리 웨딩 플래너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보기도 했어요. 임신 초기인데 과한 스트레스는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가씨는 버럭 화를 냈어요. 언니, 어디 이런 경험하기 쉬운 줄 알아요? 제 덕분에 미리 연습도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잖아요. 다 나중에 언니한테 도움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언니 학교 다닐 때 예습의 중요성 같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받아칠까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최근 두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임신 초기에는 예민해질 수 있으니 짜증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잘 챙겨주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저한테는 결혼 준비에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악몽이었어요. 심한 날은 꿈에 나오기도 했어요. 오빠는 가자고 해도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시자 붙으면 다 어렵다는데 아무리 어머님이 절 예뻐하신다고 해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름 참아보려고 하던 제가 터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식탁에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고 오빠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씨는 청첩장 고르는 것도 일이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살림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혼수로 준비해갈 것들이 뭐가 있냐는 것을 시작으로 필요한 것들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신혼살림 시작하는 평수는 생각하고 말하는가 싶었어요. 사실 아버님 둘이서 시작하기 적당하다고 2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 오빠가 내부 인테리어 확인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가씨가 말한 것들 다 들어가기엔 터무니없이 좁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가씨가 제게 물었어요. 언닌 결혼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신혼살림 뭐 해주실 거냐고요? 오빠는 펄쩍 뛰면서 해주긴 뭘 해주냐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죠. 아니 곧 결혼한다며. 그럼 내가 신우인데 신우에 결혼할 때 선물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맡겨놨어? 뻔뻔스럽네 진짜. 선물 달라고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 어머님도 거들며 오빠에게 한 소리 하시더군요. 솔직히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 혼자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축의금을 내려고 하니 얼마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이었죠. 친구 결혼식에 가도 축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인데 하물며 예비 신우이라니.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에서 신혼집에 가전제품을 넣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마침 식기세척기가 싱크대에 내장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내놔라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뻔뻔스러운 태도에 제가 해주는 게 맞는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됐죠. 그래도 좋은 일에 행복하게 살라고 선물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사주자는 생각에 언성을 높이는 오빠를 말리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식기세척기 넣어드릴까 해요, 아가씨. 식기세척기요? 아가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다시 묻더군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혹시 식기세척기는 필요하지 않는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식기세척기 필요 없으세요? 아니요, 필요는 하죠. 아가씨는 혀를 차며 몸을 의자에 기댔어요. 그리곤 팔짱을 끼면서 인상을 쓰더군요. 전 아무리 막무가내인 아가씨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할 줄 알았지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겨우 그거예요? 네? 당황한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순식간에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죠. 아니, 고작 식기세척기냐고 물었어. 언니 설마 그걸로 퉁치시는 건 아니죠? 아마 저는 이때부터 화를 눌러 참지 못했고 그냥 될 대로 가란 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참아줬더니 봐줬더니 이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꼴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아직도 그러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작? 야, 말 다 했어? 나한테 맡겨놨어? 아니 그럼 신우이 결혼에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오빤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둘 다 조용히 못해! 보다 못한 아버님이 나서시자 그제야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떳떳할 수 있나 싶었죠. 오빠는 벌떡 일어나며 나가자고 했고 전 눈물이 핑 돌 뻔한 걸 겨우 참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오빠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괜찮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났죠. 중간에 말리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누구도 아가씨의 발언에 대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셨다는 것이 찜찜했죠. 무슨 생선가시처럼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흘렀나 겨우 화를 사그라뜨리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가게 근처라고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평소엔 미리 연락을 주시는 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아가씨와 함께 나와 계셨죠. 아가씨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편하진 않아서 살짝 망설였지만 전 조심히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뚱한 얼굴을 한 아가씨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는 고개를 획 돌리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연락 없으면 너 보러 오지도 못하니? 잔뜩 날이 선 반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앉으라고 하셨으면서도 계속 꾹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점점 긴장이 됐어요. 아가씨는 피식거리며 웃더니 주문한 주스를 마시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죠. 아무래도 둘이 무언가 작당을 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뭘 실수했나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전 급하게 머리를 굴려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는 기가 찬다는 듯이 헛웃음 소리를 내며 말했죠. 언니, 진짜 몰라서 물어요? 곰탱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도네?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아가, 지난주 너 선물로 식기세척기 해주겠다고 했던 말, 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날 괜히 장난친 거지? 설마 네가 신우이 결혼해, 그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버퍼링 걸린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죠. 진짜 그것만 한다고 하면 실망이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게도 한다는 애가 고작 식기세척기? 그거 몇 푼 한다고. 100만 원은 하니? 신우이 결혼한다는데 겨우 그거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오죽하면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100만 원도 안 하는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며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냐느니 너 같은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친정 탓이라느니 온갖 말들이 수도 없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신없는 공격에 제가 말이 없으니 어머님이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하고 1,000만 원. 네? 축의금으로 1,000만 원 넣어라. 1,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 신우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죠.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이건 미친 소리라고 할 게 분명한데 어머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아가씨는 그 정도 돈도 없냐며 비웃더라고요.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면서 말이죠. 저는 욕이 혓부리를 타고 입까지 올라왔지만 심호흡을 하고 아가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000만 원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제가 왜 축의금을 그만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선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탁자를 탁 치시며 언성을 높이셨죠. 아니, 시누이 결혼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누이는 아니죠. 저 오빠랑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식기세척기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나 진짜? 그건 그거고 1,000만 원 달라고 몇 번 말해요. 대학 나온 거 맞아요? 참, 대학도 무슨 사배자 이런 걸로 대충 들어간 거 아니야? 아가씨 지금 무슨... 너 돈 1,000만 원도 없단 말이니? 회사도 일찍 때려치우고 돈 벌었으면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저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어떤 걸 말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이어지는 기분이었죠. 한순간의 착각도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두 사람은 궁시렁거리면서 앵무새처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도저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돈 그렇게 못 드려요, 어머님.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자 곧바로 말이 이어졌어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건도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아들 깨어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널 받아줬는데? 그나마 자기 가게 꾸리는 걸로 봐서는 돈은 좀 있겠구나 싶어서 받아줬더니 뭐? 그깟 1,000만 원을 못 해줘?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거기다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영역까지 건드리시는 바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니까짓 게 볼 게 뭐가 있어. 혹만 주렁주렁. 우리 아들이니까 너 같은 것도 받아준다는 거지. 그 돈도 없으면 결혼해봤자 우리 아들만 고생하겠지? 아우, 다 필요 없어. 부모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부모가 없다는 말, 제겐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어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고 하셨죠. 아가씨는 할머니 손에서 뭘 배웠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말했어요. 네, 어머님 말씀처럼 결혼 저도 안 합니다. 확고했습니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더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저는 버릇없는 년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때마침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액정에 오빠 이름이 뜨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허나 오빠의 변함없이 다정한 목소리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빠르게 말했어요.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파혼하자고 우리. 오늘 엄마 만나서 무슨 소리 들었어? 서운하게 하신 거야? 서운하단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불쾌함이 다시 떠오르며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화를 끊자마자 오빠와 오빠네 가족 번호를 몽땅 수신 차단에 올리곤 다 지워버렸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내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도대체 전 뭘 보고 있었던 것일까 스스로가 바보 같았어요. 중간에 분명 이상함을 느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너무나도 후회됐죠. 그렇게 다정하게 챙겨주셨던 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냥 제 자신이 이대로 사라지고 싶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다와갈 때쯤 멀리서 오빠 차가 멈추는 게 보였어요. 외근으로 근처에 있었다는 말이 진짜였는지 헐레벌떡 내리며 가게로 뛰어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오빠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땀만 먹고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군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들은 언니는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서 길길이 뛰었죠.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죠. 3일을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보냈어요.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죠. 사전에 알고 피해갔으니 된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오빠도 같은 마음으로 나하고 결혼을 생각한 걸까?
언니와는 이미 몇 번 자리를 가졌던 터라 한동안 제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남잔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땐 진짜 너한테 잘하더라. 그것도 연기면? 똥차 치운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언니의 말에 빵 터진 저는 우울한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직원들에게는 잠깐 멀리 갈 일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일 보고 오실 동안 잘 지키고 있겠다고 말하던 직원은 나중에 매일같이 오빠가 찾아와서 제 안부를 묻는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언니 집에서 마음 정리를 끝낸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가게로 출근했더니 직원들이 저를 반겼어요. 매일 업무에 대한 브리핑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직원들은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지만 저한테 물어보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해줄 말은 없었고요. 그날 점심 제가 출근한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가 허둥지둥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오빠는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에 오빠는 말없이 고개만 푹 숙였죠. 그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빠가 가족과 연 끊을 수 없는 거 안다고, 하지만 나는 그 가족을 책임지고 살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여자 만나. 난 그렇게 못해드리니까. 오빠는 제 팔을 붙들고 사정하듯 말했죠.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했지만 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헤어졌습니다. 아마도 2번 다시 그 사람들 얼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일주일 뒤 가게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화난 얼굴로 말이죠. 들어오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욕을 쏟아내셨죠. 가게에 손님도 계셔서 저는 어머님을 달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은 재빠르게 손님들을 밖으로 모시고는 가게 문을 닫아줬죠. 감히 내 아들한테 나하고 연을 끊으라고 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 어느 주둥이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 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럼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말해? 네가 하라고 조종한 거 아니야? 조종이라니. 전 어이가 없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기만 할 수도 없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나가주세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부모도 없는 데다 늙은 할머니의 동생까지 있는 걸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릴 것이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잘난 아드님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머님의 추태가 시작됐어요. 어머님은 씩씩거리시며 매장을 둘러보시더니 다짜고짜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말려봤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금방 엉망이 돼버렸죠. 그깟 돈 1,0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내 아들을! 그런 어머님은 그깟 돈을 왜 저한테 요구하세요? 엉망이 된 가게를 보니 꼭지가 확 돌더군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가꾼 공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버럭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더 소리를 높이셨죠.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못 배우고 돈도 없는 것이 주제를 모른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어머님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 헐레벌떡 오빠가 입구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직원이 재빠르게 문을 열어주자 뛰어들어온 오빠는 초토화된 매장을 보고는 아연실색한 얼굴이었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어머님 손을 끌었지만 요지부동이셨죠. 내가 오늘 결판을 낼 거야. 우리 착한 아들 꼬드긴 대가를 받아내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저는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말을 끊으며 앞에 섰어요. 허나 어머님은 부모한테 배운 것도 없는 너한테 잘해준 게 후회된다며 너 같은 애는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 순간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같이 놀던 반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부모 없는 애라며 왕따시키고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냈던 경험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미치도록 아픈 걸 보면 말입니다.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찌르는 말에 가방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금방이라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죠. 네, 저 할머니 손에 자랐고 그렇다고 제가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한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돈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한테 1,000만 원, 그까짓 돈이라고 하셨죠? 네, 저한테 1,000만 원 별거 아니에요. 제 기세에 어머님은 살짝 위축되셨는지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어머님 눈앞에 펼쳐들었어요. 이거라도 보여드려야 이제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았거든요. 보이세요? 어머님은 소리내어 통장에 적힌 잔고를 세기 시작하셨어요. 10, 100, 1,000만... 보이시냐고요? 어머님은 용수철처럼 뛰어오르시더니 제 통장을 부여잡고는 몇 번이고 중얼거리셨죠. 30억... 30억? 직원들 사이에서도 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놀란 눈치였죠. 자기들끼리 로또를 맞은 것은 아니냐고 중얼거리면서 의아해했고요.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저축이 취미생활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하기 웃기긴 하지만 돈을 불리는 재미가 제일 컸죠. 그래서 취업한 지 5년 만에 3억을 모았고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는 주식에도 손을 댔어요. 꾸준하게 재테크 공부를 한 덕분인지 그게 잘 터져서 무럭무럭 통장의 잔고가 자라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한테 소리 지르시고 나가주시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머님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통장만 뚫어져라 보셨어요. 몇 번이고 잔고를 세면서 30억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오빠도 놀랐는지 통장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제가 통장을 챙기려고 힘을 줘 당겼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덥석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 이런 줄도 모르고... 정말 놀라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죠. 어머님은 아예 매달리듯이 저를 붙들고는 실수였다고,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눈물을 쏟아내며 말씀하셨어요. 방금까지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싶었죠. 여러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시겠어요? 엉망이 된 매장에서 온갖 욕을 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오죽하면 뒤에 서 있던 직원들도 웅성거리더군요. 저는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제야 멍하게 있던 오빠가 어머님을 끌어당겼죠. 엄마, 그만 가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가 며느리야. 오빠는 붉어진 얼굴로 바둥거리는 어머님을 끌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한바탕 몰아친 태풍의 흔적을 묵묵하게 치웠어요. 직원들에게는 미안하단 말을 하고는 일찍 문을 닫았죠. 밤에 저는 몸살로 끙끙 앓아야만 했어요.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매장에서 어머님이 아가씨까지 동원해서 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온몸이 물먹은 이불처럼 무거워 죽을 것 같았지만 또 매장을 어지럽힐까 두려워 바로 출근했죠.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붙들었어요. 전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지만 두 사람은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렸죠. 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어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예쁜 며느리, 내가 잠시 귀신 들렸나 봐. 이번 일 없던 걸로 하고, 응?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전 아침에 겨우 먹은 죽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엉겨붙듯이 매달리는 두 사람을 힘겹게 떼어내려 했지만 두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직원들이 눈치껏 다가와서는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붙들며 손 놓고 얘기하라고 했죠. 두 사람은 그런 직원들을 밀치더니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전 헤어졌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아들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해? 두 사람 좋았잖아요. 언니도 우리 오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돌리고.
여전히 제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은 두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기운도 없었고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영업방해하는 사람 있다고. 어머님과 아가씨는 움찔하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서는 제게 용서를 강요하더군요.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짜로 신고할 줄 몰랐는지 어떻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신고하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전 단호하게 경찰에게 얘기했고 경찰은 두 사람에게 영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어요.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제게 마음을 돌리라고 외쳤죠. 자기들이 진짜 가족이라나 뭐라나 다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나. 대단하더군요. 하지만 믿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는데 무슨 신뢰고 실망인가요? 그저 저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의 뻔뻔한 행동에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마지막인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경찰에게 끌려간 쫓겨난 마당이니 자기들에게도 체면이란 게 있겠죠 뭐. 그것마저 없다면 사람인가요? 짐승이지. 아무쪼록 전 그 뒤로 찾아올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빠는 마음에 걸렸는데요. 오빠가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부끄럽다며 자기도 더 이상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했어요. 오빠 한 사람만 봤다면 이어졌을 결혼이었겠죠. 그래서 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우연히 알았는데 아가씨 결혼도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의 애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나 뭐라나.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한동안 연애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서 소개팅이고 선짜리고 다 마다했는데요. 절 토닥여준 언니가 소개한 자리는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아직까진 괜찮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말론 똥차 가고 벤츠가 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긴 사연이었을 텐데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엔 부디 이런 복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